기자와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토크 견제부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된 지도 한 달 반 정도 만에 아마 개원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좀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좀 첫 출발부터 좀 매끄럽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점에서 좀 씁쓸함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씁쓸함 이걸로 표현하기보다는 하나의 진통이다. 초반 출발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21대 국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 거대 야당이라고 이제 하는데 200석이라는 3분의 2 의석은 국민들이 주지는 않았거든요. 애매한 그 밑 수치인 177석을 줬어요. 과반수 이상은 줬고 200석은 안 줬어요. 이제 그 의미에서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주동력 있게 추진하되 네. 나머지 부분들은 좀 중요한 부분들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가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진통 정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해심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스무스하게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좀 지각 개원이죠. 늦게 지각 개원한 만큼 할 일이 첩첩산중 많이 쌓였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좀 앞으로 좀 자연스럽게 잘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20대 국회에서는 이해찬 국회의원이 이제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이제 거물급이니까 뭔가를 해결할 거야. 이런 좀 기대감이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이제 이해찬이 물론 지금 대표직은 계속 있지만 또 좀만 지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도 사실 큰 것도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또 세종시에 이제 국회의원이 기존 이제 1명에서 2명으로 또 늘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시민들의 좀 내 목소리를 잘 들어줄 거야. 또 이런 기대감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우려와 기대감이 좀 교차를 하는 것 같아요. 백직장도 맞드는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 명보다는 2명이 낫다. 그래서 그 2명이 원팀으로서 그 힘을 발휘한다면 파급력이 가장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2명에서 법안을 발의하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 소통 정책을 펼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이해찬 의원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조금 그분 두 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렇죠. 저는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게 2명에 그치지 말고 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또 보좌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명의 국회의원의 같이 일하는 보좌관 수보다 지금 9명이나 늘어났어요. 비서진들이. 거기에 그 2명의 보좌관, 2명의 비서관들이 지금 4명이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위대한 지도자의 그 덕목 중 하나가 내 옆에 정말 능력 있는 참모를 두는 것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능력 있는 보좌진들을 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의 소통 창구 또 소통의 길을 열 수 있는 두루두루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지 않나. 4개월 vs 28년. 그건 무슨 의미죠? 이해찬 대표가 실선으로서 그 4년씩에서 28년간 그렇죠. 국회의원 생활했고 양 국회의원이 이제 2개월씩 해서 플러스해서 4개월 했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야,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 국회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긍정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23석, 그다음에 그 미래통합당이 121석 서로 팽팽한 대결 속에서 다른 정당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좀 했었었는데 이제는 좀 약간 어쩌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잖아요. 거의 180석에 가까운 표를 몰아줬던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면 2명의 국회의원이 이끌어간다고 하면 국회법 개정안도 2분의 1이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150석이면.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물들을, 성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21대 국회가 이제 출범을 하자마자 세종시에 이제 2명의 국회의원 앞서 이야기했던 그 2명의 국회의원이 굉장히 좀 약속이나 한 듯 또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세종시 관련된 법안들을 잇따라 좀 내놓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몇 가지 아마 내놓은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의 가장 그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덕목이 입법 능력인데 발의를 개헌하자마자 내놓는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하나 우려감이 있어요. 그 1호 법안을 빨리 발의하기 위해서 초선 의원들이나 열정이 얼마나 상당하겠어요. 나 1호 법안을 발의할 거야 하면서 1호 법안을 먼저 발의하고 저 사람이 발의했네? 나도 빨리 발의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렇죠. 국회의원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또 그 국회의원들의 능력을 일단 몇 건을 발의했다 이런 걸로 또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어떤 법안의 질, 그 조항에 대한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 통과에 급급하고 발의에 급급하다 보면 그래서 양질의 법안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법안들의 우리 세종시와 관련된 법안들을 살펴볼 때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포착이 되고 있어요. 축소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통과되기 위한 전략적인 법을 만들어서 발의를 했고 뭐 그런 것들이 포착돼서 그래서 이제 흔히 오늘 세종시의 명운이 걸린 흔히 이제 세종시 사법이라고 하죠. 이 법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점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해찬 의원이 개정했을 때 지금만큼 열악한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열악한 상황인데 15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55명이 80명인데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하려면 수치상으로는 과반수 이상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려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세종의사당 설치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시민들이 종종 계세요. 좀 못하나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사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제 세종시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어떤 의원이 먼저 발의할 것이냐 또 어떤 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할 것이냐 이런 점이 굉장히 좀 네. 관심사였기도 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아마 두 의원들 간에 굉장히 좀 뭐 서로 정리가 아마 교통 정리가 사전에 돼서 법이 발의가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잘 된 것 같아요. 사전 조율이 됐던 것 같아요. 원팀이니까. 예, 네, 그렇죠. 원팀이니까. 원팀이니까. 예, 사전 조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호 법안의 주도권은 홍성국 의원이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단 1호 법안의 이제 그 주도권은 홍성국 의원이 거머쥐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강준현 의원이 그 세종시법 개정안 그리고 법원 설치법 그리고 뭐죠? 행복도시법 개정안, 행복시설법 개정안 그렇죠. 이렇게 세 개를 잇따라 발의하면서요. 행정수도 3법, 세종시 정상건설 4법이 모두 일순간 순식간에 발의되는 진짜 그런 순식간이에요. 모습을 보여줘. 순식간에 발의됐죠. 진짜 한 달도 채 안 돼서 굉장히 순식간인데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왔죠. 아주. 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역시나 아마 최근에 세종 시민들이 굉장히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것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바로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좀 어떤 법안인지 먼저 소개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법안이죠? 국회법 개정안은 뭐 말 그대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종시에 설치한다라고 하는 그 명문화된 조항을 넣는 것이 있고 뭐 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회 규정으로 둔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거 문구가 한두 개 이제 삽입된 건데 지난 이해찬 대표가 20대 국회에 발의했던 내용에서는 국회 분원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썼거든요. 좀 억압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위상 차이가. 분원은 조금 규모가 축소된 느낌이 있는데 세종의사당은 오히려 여의도의사당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국회라는 부분이고 역할 분담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순동 기자의 말에 좀 덧붙이자면 이런 국회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홍성국 의원이 하면서 또 원내 부대표라는 직책도 맡게 됐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또 홍성국 의원이 맡게 됐고 강준현 의원은 또 그 빼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세종시가 성장하는 데서 뒷받침되는 여러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또 지역에서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을 이제 8월에 아마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윈윈 전략으로 가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그 세종의사당은 여야 의원의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법을 만드는 첫 단추에 첫 신호탄을 쏘아 알렸는데 그 발의자 명단에 거의 다 99%, 98%가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어요. 근데 단지 여기서 재밌는 얘기인데 단 하나 고무적인 거, 고무적인 상황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좀 이렇게 좀 달갑지 않게 보고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 한 명이 발의장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요? 어느 지역구죠? 그거 내가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일단은 김영동 의원이라고 지금 이제 이 발의자 명단에 포함이 됐는데 이분이 왜 했을까? 의식을 갖고 하신 건가? 아니면 의원들의 뭐 이제 도움을 받으 이렇게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영동 의원은 경북 안동 예천 그 지역 의원이에요. 알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제가 일부러 그런 거야. 퀴즈로. 요즘 제가 퀴즈를 잘 내고 있잖아요. 네, 네. 지난번에도 몰랐네요. 그랬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실수로 동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설마요. 아니 이분 뭐 어쨌든 소신이 있다고 저는 그럼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 외에도 무소속에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어찌 보면 문제가 생겨서 나오게 된 양정숙 의원도 여기 좀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의 김진래 비례대표 의원도 참여를 해서 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거의 없고 특히나 이제 기대를 모았던 최소한의 대전, 충남북, 충청권 의원 정도는 발의 동참해 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명단에 한 명도 없어서 무슨 상황이 있을까? 분명히 의원실에서는 다 돌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00명 의원실에 전부 다 뭐 공문도 보내고 이랬다고 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건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될 거. 이낙연 의원이 사인을 안 했어요. 총리 시절부터 세종시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보다도 좀 비관적 입장, 뭐 이렇게 반대적인 입장 이런 발언을 쏟아내면서 좀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불만도 많이 샀고. 근데 결국 이낙연 의원도 이거로 사인을 안 했어요. 참 신기한 게 사인을 안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었잖아요. 네. 그때 뭐 지금 이낙연 의원이 그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표 그러니까 공동 발의자 명단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또 그 정책 토론회에 나와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발언을 아마 쏟아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현장에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전이었죠. 그렇죠. 네. 국무총리 재임 시절,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 이전 총리였잖아요. 역대 거의 최고 임기를 누렸었고 그만큼 세종시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많고 세종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KTX 세종역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근거 없이 반대 의사를 좀 던졌었고 그리고 세종시가 아직도 국가 책무가 2030년까지 계속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세종시 스스로 성장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약간 그 시기적인 어떤 착오에 의한 시점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해가지고 좀 공분을 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만큼은 보통 통상 그 정도 거물급 정치인이 그런 토론회 정도에 온다고 하면 잠깐 인사 정도 하고 그렇죠. 인사만 하고 가잖아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국가 균형 발전이 더디게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뭐 공공기관 이전도 있고 뭐 기업의 이전도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데에서 그 중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가장 중요하고 조속히 진행 건립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표시하면서 거기에 왔던 분들의 모든 그 예상을 뒤엎은 발언이 있었고요. 어쨌든 고무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이해찬 대표의 뒤를 이을 차기 대표를 유력한 주자잖아요. 그런 그 대표의 입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걸 되게 고무적인데 대표 선출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발언 아니냐 뭐 이런 이렇게 폄하하는 의견도 사실은 있습니다. 말로만 이러면 뭐예요? 사인 안 했잖아요. 아니 지금 그때 국회의원이 바빠서 안 했을 수도 아니 있잖아요. 말로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또 짚고 넘어갈게요. 잠깐만 요거는 네.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지금 이희택 기자가 말했듯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세종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한번 개정을 했던 법에 보면 국가책무 조항이 있어요. 제3조에 세종시에게 그 정부는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강제 조항이란 말이에요. 이 발언은 스스로 자생할 길을 찾아라. 이 발언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위법한 얘기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번에 이제 대서특필 됐었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이 앞으로 이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커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론을 또 할지는 좀 더 기대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하나 같기도 더 얘기하면 하고요. 예. 그 수도권 의원인 홍영표 전 원내대표 민주당 네. 원내대표도 세종의사당 특위에 의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낙연 의원도 말단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좀 간절하게 호소했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약간 뭐 립서비스 반응일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사인 안 하냐고요, 사인을. 공 발의 목록에 사인 안 하잖아요. 보좌실에서 지켜보죠. 실수로 못 올렸을 수도 예, 예. 있으니까. 예. 이건 저 개인적으로 오늘 대본에도 없습니다. 좀 네. 하나만 좀 두 개만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좀 사안 중에 하나인데 세종의사당 설치 조항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세종의사당 설치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시민들이 종종 계세요. 좀 못하나요? 못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2004년도에 위헌 판결이 났죠. 수도에 관한 사항에 위헌 판결이 났는데 본회의장이죠. 본회의장이 이전하지 않고 일부 상임이나 이 정도 이전하는 정도는 그러니까 분원의 개념이죠. 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까지는 뭐 위헌 소지가 없기 때문에 넘어와도 됩니다. 단지 문제는요. 국회 같은 경우는 여야위원회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법도 중요하지만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개정안이 이루어지고 그 근거가 마련돼서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절차를 밟아야지만
그 진정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단지 그게 중요할 뿐이지 개정이 안 된다고 해서 못 내려오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그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특히 이제 이낙연 지적되는 의원. 그런 것 같고요. 물론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 올해 안에 충분히 두 분께서는 좀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여쭐까요? 분위기는 좋습니다. 일단 뭐 이낙연 의원이 발언한 것을 둘째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발언을 또 천명을 했고 그 바통을 이어가지고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히려 더 나아가서 국회를 통째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어찌 보면 2004년에 나왔던 얘기 16년 만에 다시 부활한 행정수도 완성의 꿈 이 부분이 다시 또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들 정도로 뭔가 좀 계속 나아가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속 동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좋다. 그러나 다만 이제 실질적인 수치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아까 이제 이순훈 기자가 이낙연 의원은 왜 참여를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낙연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종로입니다. 요번에 이제 80명인데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하려면 수치상으로는 과반수 이상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이 그렇죠. 법률안이 통과가 되려면 그럼 70명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70명인데 지금 보면 80명에는 수도권 의원이 한 30여 명 있어요. 민주당 의원만 70명 수도권 의원이 동참을 그대로 해주면은 그냥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70명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103명의 국회의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한 명 빼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이들의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이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이냐. 이게 변수일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잘하면 올 하반기에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역사적인 날이 되지 않을까. 올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예, 따지기보다도 네네. 올해 꼭 통과가 돼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어. 이제 홍성국 의원실 측에서는 이제 9월 정도에 좀 처리가 되지 않을까, 처리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직접 통화했을 때도 그렇고. 네. 그런데 지금 올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힘들어집니다. 왜요? 왜냐면 내년부터 대선 전국이에요. 아, 대선 전국이면은 이 법안에 신경 쓸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중에 접어드는 순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올해 안에 좀 지금 177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헌 외에는 모든 법안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의석수를 차지했기 때문에요. 뭐 날개가 달렸잖아요. 일단은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 그리고 또 국회법 개정안은 특히 초당적 협력 그걸로 당파를 초월하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개정안이 돼야 되는 게 좀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본회의 처리 요거에 돼야지 원활히 지금 진행될 수 있다. 아무튼 뭐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제 감지되고 있는 것만은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이제 다음은 좀 세종시법 또 풀네임으로 하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너무 길어요. 법안들은 좀 짧게 이렇게 좀 정리하면 참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텐데 뭐 일명 이제 세종시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좀 어떤 법안이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네. 이제 뭐 세종시 설치 탄생 목적, 탄생 근거가 되는 법인데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좀 빈 껍데기 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이해찬 의원이 2013년도에 그 통과를 시켰죠. 그 세종시특별법 정부 개정안 통과를 시켰죠. 네.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책무 조항이 들어갔고요. 행정적 특례 같은 것들이 좀 일부분 들어갔고 그러다가 인구가 늘고 좀 재정적인 면이 좀 행정적인 면이 좀 취약하다 해가지고 도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개정안을 내야 되겠다. 이해찬 의원 또 발의를 했어요. 근데 20대 국회 때 폐기 처분됐어요.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이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책사업에 관한 탄생 목적이 담긴 법이니까요. 근데 지역법으로 전락이 되면서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못 얻어내고 폐기 처분됐어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발의하죠. 그러면 지금 법과 그 전에 이해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는 뭐 내용은 사실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건가요? 대동소이한데요. 저는 이제 뭐 축소됐다 약간. 세종시법 같은 경우는 청원입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초로 내려가면 세종시가 그 정부랑 협의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이제 의원들한테 전달해서 이제 청원입법 형식인데 의원입법이지만 그 속내는 청원입법인데 세종시가 제언했던 부분들이 좀 일부분 빠진 것들이 있어요. 재정적인 면들 뭐 일부 빠진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행안부하고 협의 안 된 것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그 여지를 두는 그런 조항들만 넣어서 약간 축소돼서 발의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간에는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도 같아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해찬 의원이라는 정말 거물급 정치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완전히 협조를 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 국회에서도 조차 법 통과가 어려웠는데 과연 지금 초선 의원 두 분으로 이 법 통과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 법 통과 좀 전망 어떻게 분석하세요? 말 그대로 특별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30년 세종시 완성기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도시고 국책 사업의 도시이니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를 좀 갓 벗어난 이런 도시고 계속 성장해야 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좀 뒷받침을 더 해달라. 다른 도시보다 자꾸 형평성 얘기를 하지 말고 도시가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해달라는 것이 세종시 특별법인데 현재 그게 안 됐던 거는 그동안에 너무 부동산 경기가 이제 호황기를 겪다 보니까 각종 지방세가 많이 거치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조금 덜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가해졌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정상화가 됐어요. 이제 정상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진짜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이제는 안 되겠는데 니네 많이 성장했잖아 라고 하는 타 지역의 견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80명이라는 발의의원이 동참이 됐어요. 근데 같은 기간에 발의의원 수를 모집한 이 세종시 특별법원은 몇 명이 지금 발의의원이 동참하는 줄 아세요? 24명? 24명. 정답입니다. 네, 네. 공부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300명 중에 24명. 물론 뭐 발의는 뭐 일정 기준을 갖춰서 하면 되니까 뭐 그게 큰 문제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첫 스타트에서의 공감대 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24명 중에 8명이 또 충청권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16개 시도의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그 2명의 국회의원들이 발로 뛰어야지만 성취 가능한 목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법의 가장 핵심은 지금 시재정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강준현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춘희 시장도 마찬가지고 보통교부세 보존기간을 10년 연장하는 안이 담겨 있어요. 그 말은 내국세의 19.24%가 이제 지방세 교부율이라고 해서 17개 광역자치 광역자치단체에 뿌려주는 돈이 있어요. 모자라는 재원을 정부가 보충해주는. 근데 이제 세종시가 보충 재원에서 올해 이제 560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 중에 25%를 가산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0년 연장해달라. 지금 2020년까지 이제 돼 있거든요. 올해 끝나요. 그게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이거 10년 연장해서 해달라. 그러면 그걸 받아서 개정해서 받으면 타시도의 교부세율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시도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막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정부도 부담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통과되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9월 정도까지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타시도에 협조를 얻어낼지가 좀 미지수인 거죠. 아까 이제 24명이 발의 명단에 이제 사인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시점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해찬 의원이 개정했을 때. 지금만큼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열악한 상황인데 15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55명이 거대 야당이었죠. 네. 같이 초당적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이해찬 의원이 낸 정부개정안 외에 이완구 의원 거대 야당의 이완구 의원이 다시 별도 발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개정안을 발의해서 합쳐져서 개정안이 처리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한번 지켜봤으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세종시법 다음으로 강준현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한 법안이 바로 이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역시 길어요. 이 법은 뭐 역시 줄여서 이제 법원 설치법이라고도 이제 흔히 표현을 하곤 하는데 이 법은 좀 어떤 법입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이 법안에 동참한 의원 수부터 먼저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4명이 이것도 똑같이 그럼 같이 받았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좀 달라요. 구성 성함이 달라요. 예, 이름이 좀 다른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쉽지 않은 법이다라는 걸 먼저 전제에 깔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제 2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법원 설치법에는 하나는 행정법원 설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인근 도시에 대전지방법원이 있잖아요. 대전지방법원의 세종 지원. 그러니까 세종지방법원이 아니라 대전지방법원의 어떤 지위를 받는 공주 지원 같은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제 2가지 축에서 이걸 설치하자라는 것이고
원래 세종시가 목표로 세웠던 그 행정법원은 2022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일단 행정법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행정법원이 수도권에 수요가 많잖아요. 거기를 전체적으로 전담하고 세종시의 행정법원이 수도권 이남 쪽에 행정법원 수요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설치해 달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아쉬운 부분이 좀 있잖아요. 원래는 그 세종 지방 법원 설치가 목표였는데 그 세종 지원으로 한 단계 그 급이 내려갔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1심만 판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다시 뭐 대전 지법으로 간다든지 이런 좀 원정 의료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제 원정 그 법률안 처리를 위해서 원정을 해야 되는 그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뭐 겉으로 보이는 뭐 좋은 포장된 이유고요. 법원 검찰청이 생긴다 그러면 상권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 세종시도 그걸 노리고서 법원 설치법 개정을 추진하는 거고 의원도 발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지원으로 축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그 이춘희 시장도 언젠가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서 법원 검찰청을 1년 안에 설치해야 된다. 뭐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지원으로 축소했다는 거는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드린 것처럼 법을 발의하기 급급해서 법원행정처, 법원 검찰청의 설치 주체죠. 행정처가 조율한 거죠. 요 정도. 왜냐면 법원을 해달라 그러면 사법 수요가 없는데 니들을 왜 해줘? 법원 설치법이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 발 물러서서 한 느낌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설치되기 조금 힘들어 보이니까 시에서 물타기죠. 어떻게 보면 행정법원을 끼워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법원 그 행정법원하고 그리고 그 세종 지원하고 그 법원이 생겼을 때 진짜 지방법원 세종 지방법원이 생겼을 때와 상권 활성에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이제 이 법안을 유독 더 이번에 눈여겨보게 된 것이 다른 법에 대한 상황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 법원 설치법 관련돼서는 환영한다. 반드시 통과돼. 뭐 이런 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이제 내걸렸단 말이죠. 진짜 이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열의가 굉장히 많이 컸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법원이 설치되면 그 검찰청이 따라오고 또 사실 교도소 부지도 사실 그 마련이 되어 있어요. 구치소. 네. 구치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종 그 이제 민간 법률 사무소들도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민원인도 있을 것이고, 뭐 또 면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그쪽 상권이 확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더 현실 가능성에 좀 접근해 있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현수막까지 붙여서 이런 기대감을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서울 서초동 한번 가보세요. 서울 서초동. 안 가봤는데. 법원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가보시고 그 대전 둔산동 그리고 청주 삼남동 한번 가보세요. 그쪽은 상가 공실이 없습니다. 100%. 뭐 200%예요. 내놓기만 하면 확 나가. 순환율 좋고 그리고 아무리 세가 높아도 임대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어쨌든 이제 당초 기대보다 다소 축소돼서 발의된 법안인 것도 같습니다.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현실론적으로 좀 접근했던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느껴지거든요. 현실론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례로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세종지방경찰청이 작년 여름쯤에 이제 개청을 했는데 사실 한 1, 2년 더 뒤에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형적인 구조는 경찰청이 생기기 전에 세종경찰서가 있었는데 세종경찰서의 지휘는 충남 내포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이 지휘하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화재 사건이 났을 때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와야 되는 뭐 이런 구조였던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그 기형적인 구조를 빨리 해소해야겠다는 정치권의 결단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조금 많이 부족했지만 세종지방경찰청이 생겼던 것처럼 저도 이제 이거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좀 다퉈야 될 문제가 있어요.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을 이미 제출해 놓은 것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 설치해 달라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랑 다투다 보면은 당연히 그 수요는 수도권이 더 많겠죠. 근데 세종시 35만여 명 도시에 벌써 법원이 필요해? 라고 이제 보게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만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게 미리 좀 설치하자라는 것들이 공감대를 얻는다고 하면 세종지방경찰청처럼 빨리 올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의 결단, 현 정부의 결단이 중요해졌다. 당장은 어렵다.
지원으로 내렸는데도 어렵다. 뭐 저는 법 통과가 어렵다.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선 전국이 있고 그리고 법원 행정처 뭐 정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법원 행정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추미애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한번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멀리 왔는데 이거 하나만 이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발의된 법안 중에 하나가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여성가족부 아직 이제 세종시로 내려와 있지 않은 그런 부처들의 이제 세종시 이전을 담은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어떤 법안인지 먼저 법안 설명부터 간단하게 해주시죠. 크게 이제 행복도시 건설특별법 개정안은 3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제 한 가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 대부분 그러니까 4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내려와 있잖아요. 거기에 내려오지 않고 수도권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버티고 있는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어디 있죠? 버티고 있다는 표현? 그분들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법무, 외교, 국방, 통일, 여성가족부죠. 5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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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꼭 서울에 남아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기관 어디라고 보십니까? 전 다. 전부 다 내려야 된다. 왜 굳이 서울에 있어야 그건 됩니까? 맞는 말씀이신데 거기서 딱 봐도 여성가족부가 꼭 거기 있어야 돼. 그렇죠. 세종시로 내려와야 되지 않냐. 이제 행안부까지 내려온 마당에. 그렇죠. 이 여성가족부를 내려와야 된다라는 부분,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 수도권에 잔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항으로 해서 하나가 담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세종시가 국제교류 기능이라는 부분이 나성동에 사실은 부여돼 있는데 그 국제기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부지라든지 뭐 건축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뭐 수도권에도 보더라도 국제기구는 보통 임차해서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걸 더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 또 담았고 또 하나는 이제 행복도시건설청이 국비로 지은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인프라에 대해서 좀 그 세종시가 다 그거를 갑자기 받아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뭐 관리하기가 너무 재정 부담이 크니 무상양해를 해달라라는 그런 어떤 그 조건들을 좀 세부적으로 다듬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세종시 입장에서는 다 도움이 되는 그러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시청이나 교육청 같은 경우도 지금은 나라 건데 여기 건물이요, 건물. 그렇죠, 건물이 이게 지금은 나라 거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무상으로 그냥 세종시한테 다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법안이라고 보면 되는 그런데 건가요? 이제 그건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성격의 그 어떤 국비로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무상양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는 아주 구체성이 있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통과되면 뭐 네, 그거는 구체적인 정했는데 막 일례로 이제 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재부 거예요. 그래서 가벽을 세우거나 뭐 한다 그러면 이제 허락을 받고 해야 될 그런 좀 웃긴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국회법 개정안부터 해서 세종시법과 또 법원 설치법, 행복도시법까지 해서 모두 이제 흔히 소위 이제 세종시 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이제 뭐 지역의 이제 두 국회의원 또 그리고 정치권 또 나아가서는 이제 뭐 국회에서 이 법안들 앞으로 좀 어떻게 잘 논의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 뭐 견제관인 견제관 한 박씩 좀 던져주시겠어요? 세종시 사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세종시 정상건설 사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대부분의 법들이 이 세종시 관련 법들이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탄생을 주도한 그런 그 집권 여당의 몫으로 지금 다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종시법 같은 경우에 그 지역법으로 전락했다는 거. 국가 이슈법이 아니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세종시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정과제에도 넣어 있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문재인 정부의 내용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국회나 그리고 뭐 법원이나 그리고 뭐 행복도시법이나 다 이런 것들이 자치분권,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세종시 정상건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되게 밀접하게 연결된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또 약속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꼭 통과돼야 됩니다. 대신에 아무리 177석 공룡 여당이라 할지언정 공감대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개헌 빼고 모든 법안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대선 전국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올해 꼭 통과돼야 할 법들은 통과돼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는데 두 의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견제구식으로 두 분의 이름을 외치겠습니다. 강준현, 홍성국, 강준현! 오, 좋았어요. 경기란이 좋네.
더 이상 뭐 수도권 1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또 지방이 살아야 또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이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뭐 심플하게 외쳐보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냅시다. 80년대 방공 포스터. 남은 시간 동안에는 세종시에서 좀 올해 하반기 동안 좀 눈여겨봐야 될 아니면 좀 미리 알아두면 이런 소식들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좀 짚어볼 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세종시 이제 한가운데에 있는 노른자죠. 그 중앙 녹지 공간에 올해 굉장히 이제 하반기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성동의 중심 상업지의 그 도시 상징 광장이 있잖아요. 국세청부터 시작되는 곳. 그렇죠.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차 없는 보행거리라고 하는데 거기를 쭉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제 아트센터를 만나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트센터를 지나면 중앙녹지공간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은 중앙녹지공간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8월 도시상징광장이 개장하고 나서 중앙공원 1단계가 개장을 빠르면 8월에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로는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개장을 하고 그다음에 10월에는 또 바로 그 옆에 국립세종수목원이 또 그 개장을 합니다. 10월 달에. 10월 중순. 산의 날 아마 10월 18일로 산의 예정이 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개장을 하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트센터는 내년 상반기 좀 말쯤에 이렇게 좀 개관을 하고 그리고 국립세종수목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 금강보행교, 삼생활공원과 그렇죠. 연결되는 금강보행교가 또 내년 상반기에 연결이 됩니다. 벌써부터 그림이 쫙 그려지잖아요. 거기를 걸어서든 자전거를 타든 뭐 PM으로 가든 활보할 수 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전국의 관광객들 또는 해외의 어떤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그림들이 펼쳐지는 시기가 이제 올 하반기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계 관광객들.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겠네요. 네. 코로나도 그렇지만 네. 그렇게. 아유, 또 부정적이에요. 아니, 예전에 그 조상욱 부시장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짚라인이라도 좀 해놓고 좀 번지점프 해놓고. 아무튼 뭐 지금 이야기한 대로 도시상징광장에서 중앙공원 또 수목원 지금 현지에 있는 세종호수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금강보행교로 이어지는 너무 많아요. 실제 걸어봐도 숨이 찰 정도로 엄청나게 넓습니다. 중심 상업지구부터 해가지고 이쪽 삼생활권에서 이쪽으로 어진동으로 넘어가고 야 엄청나네요. 아무튼 뭐 굉장히 세종 시민들의 좀 여가, 문화, 뭐 생활에 굉장히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당장 올해 한 뭐 10월에 있는 세종축제도 이곳에서 중앙공원에서 좀 열릴 수도 있다라는 세종축제위원께서 그런 정보를 전해오셨어요. 일단은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약간 위기는 있어요. 개최가 그렇죠. 가능할 것인가. 그때 상황을 보고 이제 개최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거에 좀 뒤처져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꼭 추진해낼 목적으로 지금 회의를 열고 있고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일정을 살펴보면 전야제가 있어요. 10월 9일부터 이제 세종축제가 시작인데 10월 8일 날 그 중앙공원 개장식을 해요. 9월에 중앙공원 문이 열지만 개장식은 10월 8일 날 세종축제 전날 전야제. 기존에는 그 세종축제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렸는데 지금 중앙수목원 개장과 함께 지금 수목원 일원에서 이제 열리기로 돼 있어서 지금 한층 분위기가 개장 이후에 고조될 수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실 좀 열릴지 안 열릴지 약간은 아직은 좀 의문이 이제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뭐 여러 가지 중앙공원이라든지 중앙녹지공간과 연결을 해서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9월에 어느 정도 개방을 부분 개방이라고 하죠. 절반 개방 정도 했었는데 옥상 정원이 다시 9월부터 개방을 다시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은 전체 3.5km 구간 중에서 약 1.5km 정도, 한 절반 정도 지금 개방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은 좀 수목식재라든가 이런 게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2025년까지 정부 그 그린 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약 1,800억 원 규모로 해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 2단계 나머지 구간도 그 이제 좀 꾸미고 그렇게 되면 뭐 2, 3년 후에는 그쪽도 좀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쪽이 열리면 호수공원은 바로 맞닿아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수목원, 중앙공원, 호수공원,
옥상 정원까지 쭉 일렬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형성된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1,800억 원이 옥상 정원에만 가는 건 아니고 정부 세종청사 곳곳에 공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공터들을 다 공원화하겠다라는 또 그런 구상들이 담겨 있어서 시민들이 이 부분도 되게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뭔가 즐길 수 있는 거였다면 하반기에 또 뭐 배움의 공간이 굉장히 다양하게 문을 연다라고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기관들이 있죠? 저희가 또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뭐요? 일단 우리 무슨 통킨타 그룹 하나 만들자고 했었고. 언제요? 네. 그리고 너튜브 하나 우리 채널 하나 만들기로 했지 그거는 않습니까? 있죠. 예, 예. 세종 시민들이 그 어떤 음악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청소년이 내가 가수의 꿈을 키우겠다라고 하는데 세종시에 그런 공간은 없잖아요. 서울로 올라가야 됐어야잖아요. 근데 그 음악 창작소라고 해서 그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소규모 공간이 그게 이제 9월에 들어서요. 9월에 들어서고 그다음에 11월에는 아까 이제 너튜브라고 하는데 뭐 마을 방송국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영상을 다뤄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배워볼 수 있는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11월에 또 그 같은 공간에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시민들의 어떤 교육의 공간, 본인 어떤 미래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그 안에 그 이제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시민들의 공유 공간은 아니에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영재교육원 세종 캠퍼스가 그 안에 중심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2025년까지 4년여간 학생들 엘리트 교육을 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튜브 하실 거예요? 이 방송만 할게요. 저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올해 하반기에 좀 시민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또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식들 전해 드렸는데 사실 세종시에서는 이 정보는 결국에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분양, 아파트 분양 이 소식 빼놓고 갈 수 없는데 사실 올해 아파트 분양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이제 하반기에 일부가 제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소식 좀 전해주시겠어요? 지난해 이제 그 7월 그 마지막 분양이었죠. 분양이 이루어질 시기쯤 되면 1년 6개월, 1년 반 만에 이제 분양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지금 이제 1생활권하고 6생활권에 이제 분양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자료를 보면 고운동 이제 M8 블록 이게 461가구가 이제 분양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세종시청 주택과에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절차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원활히만 진행된다면 물 흘러가듯이 진행만 된다면 9월쯤에 좀 분양쯤에 모델하우스 오픈이 되고 좀 분양을 할지 않을까 청약을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6-3생활권에 지금 770가구 그리고 또 해밀리 H2블록에 그리고 H3블록에 580가구가 지금 물량이 준비되어 있어요. 1년 반을 기다린 만큼 지금 청약은 제가 봤을 때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관건은 이제 착한 분양가가 이제 좀 약간 관건인데 그렇지. 어쨌거나 착한 분양가든 비싼 분양가든 지금 세종시는 완판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회 세종이사 뭐 김태년 의원이 아까 발표했죠. 국회의사당 오자 뭐 온다 뭐 하자 이런 뭐 여론들이 뭐 상당히 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지금 정권을 잡았고 집값 상승 요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올해는 사실 이렇게 약간 분양 소식이 없기도 했지만 분양 소식뿐만 아니고 입주 소식도 사실 올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인지 사실 6월에서 7월인가요?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기간에 오히려 인구가 처음으로 세종 출범 이후에 감소했다. 이런 보도들도 사실 있기도 했었거든요. 입주 계획 좀 올해 말에는 좀 예정이 좀 있습니까? 해밀리 6-4생활권 해밀리가 이제 그 세종 충남대병원하고 좀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고 올해 이제 분양을 본격화하는 산울리의 맞은편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약 3,100여 세대 정도가 저 입주를 본격화해서 다시 인구 그 그래프가 이제 약간 마이너스에서 상승세로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3인이라고만 쳐도 한 10,000명 정도가 올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갖추게 됐다. 뭐 아무래도 입주 시기가 보통 6개월, 7개월은 지나야 80% 입주율로 가기 때문에 당장 연말까지 그렇게 10,000명까지는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좀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입주 소식까지도 뭐 살짝 전해드렸고요. 뭐 아직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 소개해드릴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지만 이거 다 전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너무 짧고 혹시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못 전한 이슈들이 혹시나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씩만 뭐 두 분께서 나눠서 한번 좀 정리를 간단하게 전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다정동 LH 국민임대 상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국민임대 상가 같은 경우에 지금 83호
지금 상가가 이제 지어졌는데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임세 상가 같은 경우는 한 1000세대 규모의 한 10개 상가? 그 정도가 이제 통상적으로 좀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이제 왁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가를 늘리게 되면 민간 아파트에 문제가 됐던 그런 상가들처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세종시하고 LH가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셨죠. 한예종 영재교육원이죠. 다정동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정동 복컴에 이제 발레 무용실 그걸 이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반대가 심해요. 그렇죠. 우리 공간인데 왜 한예종에 이렇게 넘겨주냐. 이런 반대 때문에 세종시가 좀 난처한 입장. 이런 것도 한번 다정동 주민들에게 좀 갈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요소가 되고 있어서 그것도 한번 좀 논란으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시민주권특별시라고 해서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지금 첨예한 대립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또 미래 변화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를 살짝이나마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당장 이제 8월에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5-1 2생활권의 의료용지를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세종시의 세종충남대병원과 각종 병의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화병원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 연도별로 어떻게 재배치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담은 이제 바이오 헬스 혁신 플랫폼 구상 용역이 행복청 주관으로 8월에 발표가 돼요. 그걸 보면 좀 미래 의료 체계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걸 한번 읽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9, 10월 정도가 되면 4-2 생활권 지편리에 대학 캠퍼스가 조성 중이잖아요. 공동 캠퍼스형, 그다음에 단독 캠퍼스형이 되고 있는데 초점은 이제 공동 캠퍼스인데 그 공동 캠퍼스에 뭐 공주대도 온다고 했고 그다음에 고려대 행정대학원도 온다고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진짜 한번 입주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대학들은 다 모여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입지를 보일지 그것도 되게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0월에는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착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더는 이제 한솔동의 대전당직고속도로와 연결된 그 부위에 하이패스 IC 용역안이 또 10월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안에 따라서 뭐 2025년 전에 거기에 하이패스 IC가 들어설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좋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요. 지금, 많이 전하고 지금 계속 본인이 추진을 하고 있어. 잘 되면 좋죠. 네, 아무튼 이런 소식들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각종 매체를 통해 자주 언급되는 세종시 사법에 대한 개념 정리와 함께 시민들께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세종시에서 주목되는 이슈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때그때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세종시에서 살아가는 소소한 재미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으로 시사토크 견제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